차가운 가을비가 한국의료원 응급센터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밤 11시 이미 응급실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술에 취해 머리가 깨진 주정뱅이의 고함 급성 맹장염을 호소하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윤서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5년차 간호사였지만 앳된 얼굴과 가녀린 체구 때문에 종종 신입으로 오해받곤 했다. 서연은 방금 도착한 교통사고 환자의 상처를 능숙하게 드레싱하며 다른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니터의 숫자들과 환자들의 미세한 안색 변화를 동시에 쫓았다. 응급실 수간호사는 서연을 매의 눈이라고 불렀다. 기계가 놓치는 것을 그녀의 감각이 먼저 포착해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착함은 타고난 것이기도 했지만 수백 번의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목격하며 깎아낸 단단한 방패이기도 했다. 윤 선생 3번 베드 환자 혈압 다시 재봐. 쇼크 오는 것 같은데. 베테랑 레지던트인 김 박사가 소리쳤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다. 서연은 이미 3번 베드 환자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수액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었다. 네, 박사님. 60에 40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준비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 소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환자에게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구급대원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신원미상 남성 환자입니다. 올림픽대로 다중추돌 사고, 의식불명 활력 징후, 불안정합니다. 구급대원 2명이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이동 침대에 싣고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환자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에는 깊은 열상이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김 박사가 환자에게 달려들었고 서연도 즉시 그의 곁에 합류했다. 이름은 신분증은 김 박사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소지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차는 완전히 박살났고요. 다른 차들은 경미한데 이 환자 차만 유독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구급대원의 보고는 불길했다. 서연은 재빨리 환자의 목에 네카라를 고정시키며 동공을 확인했다. 동공 반사는 느렸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산소 포화도 85, 혈압 70에 40 심박수 140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빌어먹을. 뇌출혈이 심각한 것 같군. 윤 선생 수액 라인 2개 잡아 O형 RH 혈액 긴급 수혈 준비해. 김 박사가 지시를 내뱉으며 환자의 복부를 촉진했다. 복부는 돌처럼 단단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명백한 복강 내 출혈이었다. 서연의 손이 벼락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18게이지 바늘로 환자의 양팔에 굵은 정맥 주사를 확보했다.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80으로 떨어졌다. 기관 삽관 준비에 호흡이 멎고 있어 김 박사가 소리쳤다. 서연은 이미 후두경과 기도 튜브를 준비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환자의 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목 주변의 부종으로 인해 기도 확보가 쉽지 않았다. 김 박사의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왔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환자의 목 부근이 부어오르는 것과 동시에 가슴 한쪽이 기이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모니터는 여전히 산소 포화도 저하를 알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환자의 입술이 급격하게 청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기계의 경고음보다 환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빨랐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 부전이 아니었다. 박사님,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긴장성 기흉일 수 있습니다. 우측 흉부 타진음이 지금 그게 중요해. 기도 확보가 먼저야. 김 박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한번 후두경을 밀어넣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다. 지금 당장 흉부의 압력을 빼주지 않으면 심장이 압박되어 몇 분 안에 사망할 것이다. 기도삽과는 그 다음 문제였다. 그녀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병원의 규정상 간호사가 의사의 명확한 지시 없이 침습적 시술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윤서연, 뭐 하는 거야? 석션김 박사가 고함을 쳤다. 하지만 서연은 석션기 대신 응급카트에서 가장 굵은 주사바늘 14게이지 안지오 카테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환자의 오른쪽 가슴 두 번째 늑간 중앙 쇄골선으로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 박사가 경악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환자 지금 죽어가요. 긴장성 기흉입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김 박사의 재질을 뿌리칠 준비를 하며 주사바늘을 환자의 가슴에 정확히 찔러 넣었다. 푸, 씩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터진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와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75까지 떨어졌던 산소 포화도 수치가 80, 85, 90으로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했다. 환자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가 옅어지며 혈색이 미세하게 돌아왔다. 김 박사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바늘을 고정시키고 흉관 삽입을 준비했다. 흉관 삽입 키트 가져와. 한참 만에 김 박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판과 눈앞에 이 어린 간호사의 대담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동시에 인정해야 했다. 서연은 묵묵히 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방금 병원 규정을 어겼고 의사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생명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환자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되기 전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며 신원미상이라고 적힌 칸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교통사고가 맞을까? 구급대원의 말처럼 유독이 환자의 차만 심하게 파손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피를 닦아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이어졌다. 비장파열 다발성 늙골 골절, 대퇴골 분쇄 골절, 그리고 경미한 뇌출혈. 환자는 말 그대로 뼈와 장기가 부서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서연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수술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정지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집도의가 말했다. 김 박사는 그날 이후 서연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그를 존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중환자실 근무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환자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다.
그녀는 자신의 근무가 끝난 후에도 중환자실을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그를 지켜보곤 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그는 위태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고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며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혹시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존도 환자 상태가 좀 이상해. 동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존도의 병실 앞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담당 간호사입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하자 남자는 옆에 있던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모니터 수치는 정상인데 환자가 자꾸 불안정한 반응을 보여. 그리고 저 사람들 병원 보안팀도 아닌데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 서연은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려는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는 듯 움직였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환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는 듣고 있었다. 서연은 동료 간호사와 문 앞의 남자들을 의식하며 태어난 척 환자의 수액을 점검했다. 바이탈은 안정적이네요. 좀 더 지켜보죠. 그녀가 병실을 나오려 할 때 환자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 작아서 서연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라기보다는 절박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보았다. 환자의 입술이 다시 한번 달싹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환자는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존도 환자는 VIP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병원 측의 공식적인 설명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1인실에서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서연은 어젯밤 병실 앞을 지키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과 이 결정이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VIP 중환자실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 중환자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철저한 통제하에 운영되는 곳이었다. 복도는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 대신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은 뜻밖의 지시를 받았다. 수간호사가 그녀를 따로 불러 윤 선생, 오늘부터 VIP 병동으로 파견 근무해줘. 어제 그 신혼 미상 환자 자네가 전담 마크하게 됐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제가요, 하지만 전 응급실 소속이고 중환자실 경험은 수간호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응급실에서 자네가 그 환자 살린 거 다 알아. 김 박사한테 똑똑히 들었어. 위에서, 아주 위에서 자네의 그 매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 환자 아주 중요한 사람인가 봐. 서연은 그 위가 병원장인지 아니면 어젯밤에 그 남자들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VIP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 병실 앞에는 어젯밤의 남자들과는 또 다른 더욱 위압적인 인상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다. 병실 내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개조한 듯했지만 각종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그곳이 병원임을 상기시켰다. 환자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서연은 익숙한 절차대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투약 기록을 확인하며 온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욕창 방지를 위해 자세를 변경하고 각종 튜브가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그녀가 환자를 돌보는 내내 병실 구석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의료 행위에 대한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환자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젊고 건강한 신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 중이었다. 서연은 환자의 신경학적 반응을 살피기 위해 펜라이트로 동공을 비춰보았다. 어제와 달리 동공은 빛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녀가 꼬집자 미간을 찡그리기도 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시하던 남자였다. 안정적입니다. 회복 중이세요. 서연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언제 깨어날 것 같습니까? 남자가 집요하게 물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지에 달렸죠. 서연은 차트를 작성하는 척하며 남자의 시선을 피했다. 의식이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보다 먼저. 그 말은 명백한 지시이자 협박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환자가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치의인 신경외과 과장과 마주쳤다. 과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간호사 환자 상태는 신경학적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 환자분 신원 확인되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도 존도야.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지. 경찰도 그 누구도 이 환자를 찾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야. 과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의 전자차트 EMR에 새로운 처방이 입력되어 있었다. 처방을 내린 사람은 주치의인 신경외과 과장이 아니라 병원 행정부원장이었다. 행정직인 부원장이 직접 의료 처방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처방 내용은 환자의 통증 조절 및 진정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펜타닐 작용 시간이 짧아 신경학적 평가의 용이함 대신 미다졸람 강력한 진정제로 의식을 억제함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다졸람을 이 용량으로 지속 주입하면 환자는 깊은 진정 상태에 빠져 설령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즉, 환자가 깨어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처방이었다. 게다가 환자는 아직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자가 호흡을 보조받는 상태였다.
이 약물은 호흡 중추를 억제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 서연은 즉시 담당 레지던트에게 연락했다. 선생님, VIP 환자 미다졸람 처방 확인하셨나요?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레지던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그거 부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야. 환자가 너무 불안정해서 진정이 필요하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윤 선생. 그 방 지금 보통 방 아니야.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전화가 뚝 끊겼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양심을 찔렀다. 그녀는 다시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경호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연은 약물 준비 카트를 끌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미다졸람 앰플이 들려 있었다. 경호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든 앰플에 잠시 머물렀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주사기를 꺼내 앰플의 약물을 천천히 뽑아냈다. 그리고 수액 세트에 주사기를 연결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입 펌프의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펌프의 알람 설정을 조작하여 약물이 주입되는 척 소리만 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생리식염수 라인을 미세하게 열어두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들킨다면 그녀는 간호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본능적으로 환자의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었던 것처럼 지금 그녀의 본능은 이 약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환자가 깨어나서 스스로 말하게 해야 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차트를 정리했다. 미다졸람 OMG HR 주입 시작함. 거짓 기록이었다. 그녀는 경호원을 흘깃 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아까보다 미세하게 긴장이 풀어진 듯 보였다. 그는 의료 지식이 없었고 그저 지시대로 약물이 투여되는지만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병실을 나와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병원 전체,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를 상대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로비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 본 경호원들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장실이 있는 행정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VIP 병실의 인터컴이 울렸다. 그녀를 감시하던 경호원의 목소리였다. 윤 간호사, 지금 즉시 병실로 돌아와 주십시오. 환자 상태가 이상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벌써 들킨 것일까? 아니면 환자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다시 그 삼엄한 병실로 향했다. 서연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으로 VIP 병실을 향해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약물 조작을 들킨 것일까? 아니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일까? 그녀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경호원의 분노가 아닌 당혹감이었다. 그는 환자의 침대를 노려보며 다급하게 이어피스에 대고 무어라 말하고 있었다. 병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비, 비, 비. 환자의 생체 신호를 감시하는 모니터가 일제히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심박수 그래프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 수치는 70%대까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호흡기였다. 기계는 기계적 오류 미시차니깔 FAULUR라는 치명적인 경고 메시지를 붉게 전멸시키며 환자에게 산소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슴을 헐떡였지만 공기는 들어가지 않았다. 얼굴은 이미 검붉은 청색증을 띠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까지 안정적이라고 하지 않았소. 경호원이 서연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밀치고 환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매 눈이 0.1초 만에 모든 상황을 스캔했다. 다른 간호사라면 이 상황에서 기계 고장을 의심하며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호흡기 치료팀을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즉시 수동 환기 장치 엠부백달을 집어들고 환자의 기관 튜브에 연결했다. 이건 기계 고장이 아니에요. 그녀가 엠부백을 짜며 소리쳤다. 그녀는 동시에 인공호흡기 튜브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인공호흡기가 벽의 산소 공급 패널에 연결되는 부분, 그 두꺼운 녹색 튜브의 연결부가 미세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헐겁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산소가 새어나가고 결국 기계가 오류를 일으키도록 유도한 것이다. 저 연결부는 매우 빡빡해서 성인 남성이 힘을 주어 비틀지 않는 한 저절로 헐거워질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계속 엠부백을 짜서 환자에게 산소를 불어넣으며 다른 한 손으로 튜브 연결부를 찰칵 소리가 나게 끝까지 밀어 넣었다. 그러자 인공호흡기의 경고음이 멈추고 정상 작동 모드로 돌아왔다.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빠링빠 우조랭. 서연은 식은 땀으로 등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약물 투여 지시 그리고 오늘의 인공호흡기 조작. 누군가가 이 병원 안에서 그것도 의료 지식이 있는 자가 이 환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다졸람 투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범인은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자신이 5분만 늦었더라면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거나 영구적인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경호원은 이 모든 과정을 넋이 나간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그는 이어피스에 대고 상황 종료됐소. 간호사가 조치했소. 라고 보고했다. 그는 정말로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이 살인 시도의 공범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았다. 서연은 땀으로 젖은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펜라이트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환자의 눈꺼풀을 들어 올린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환자의 눈이 열려 있었다. 혼수 상태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으며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환자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시선이 교차하는 그 찰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때마침 경호원이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반응한 듯했다. 그는 잠시 서연과 환자에게서 시선을 떼었다. 환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약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환자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열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거의 소리 나지 않는 속삭임을 뱉어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서연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강민호, 이름이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 그 이름을 내뱉는 환자의 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깊은 증오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환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 그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 모든 기력을 소진시킨 듯 그는 다시 깊은 잠 혹은 잠든 척에 빠져들었다. 무슨 일 있었소? 경호원이 다시 몸을 돌려 서연과 환자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 일어났음을 직감한 듯했다. 환자가 방금 깨어났던 거요.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얼어붙은 표정을 재빨리 감추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환자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아니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련 반응이었습니다.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차트에 방금 일어난 응급 상황과 자신의 조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인공호흡기 튜브 연결부, 일시적 분리, 즉각 재연결 및 엠부백 환기 시행, 환자 바이탈 안정화됨. 그녀는 고의적 조작 의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 범인의 이름일지도 모르는 단서를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인공호흡기 사건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12시간 교대 근무 내내 한시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경호원은 교대했지만 감시의 눈초리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서연은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액을 교체하고 튜브를 정비하고 매 시간마다 환자의 신경학적 반응을 꼼꼼히 체크하는 척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환자는 여전히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을 강화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새벽 3시 병원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은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의 소동으로 지쳐 있었고 환자가 다시 안정된 것을 확인하자 긴장이 풀어진 듯했다. 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조용히 환자에게 다가가 조명등의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췄다. 그리고 환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제 말 들리세요? 아까 그 이름을 말했던 분 들리시면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잘못 짚었나 하고 생각하며 물러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이불보 아래에 있던 환자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2번 구부려졌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깨어 있었다. 의식이 있었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다. 어쩌면 미다졸람을 투여하기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다시 한번 경호원을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환자에게 바싹 다가갔다. 저는 당신을 도우려는 건지 해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인공호흡기는 고의적인 사고였어요.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공기의 떨림에 가까웠다. 당신이 말한 강민호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나요? 환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을 곁눈질로 한번 확인하고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관 삽관으로 인한 손상과 극심한 쇠약 때문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애썼지만 쉰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초조해하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려 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진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아들을게요. 그녀는 환자의 손바닥을 폈다. 제가 질문할게요. 맞으면 제 손을 한 번 틀리면 2번 쥐세요. 환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서연의 손바닥에 분명한 압력이 한 번 가해졌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당신의 가족입니까? 다시 한번 강한 긍정의 신호. 그는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까? 긍정. 서연은 숨을 삼켰다. 병원 안에 그와 한패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환자는 서연의 손을 아주 강하게 한번 쥐었다. 그게 부원장인가요? 약물 처방을 바꾼 사람, 다시 한번 긍정.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의심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병원 부원장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다. 대체 이 환자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환자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듯했다. 그는 서연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부러진 뼈와 약물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3글자를 그렸다. 처음에는 S, 다음에는 J 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SJ, 강. 서연은 그 조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SJ, 대한민국에서 SJ라는 이니셜을 쓰는 기업은 단 하나뿐이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일류 기업 SJ그룹. 그리고 SJ그룹의 총수일가 성씨는 강 씨였다.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은둔의 황태자라 불리는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설마 당신, 강지혁. 그녀가 거의 소리 내지 않고 이름을 내뱉었다. 환자는 눈을 감았다. 긍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상속자가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삼촌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연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다. 강지혁. 그녀가 어젯밤 목숨을 걸고 구해낸 환자의 정체였다. 강지혁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2번, 3번 필사적으로 쥐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와달라는 애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유일한 사람 자신을 2번이나 살려준 이 낯선 간호사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짰다. 살려줘. 그 세 음절은 서연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삼촌, 강민호. 지금 SJ 바이오 대표, 그 자가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그의 말은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강지혁은 부원장이 처방한 미다졸람이 자신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거나 호흡 부전으로 위장해 죽이려던 계획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사고 역시 그가 깨어나는 것을 눈치챈 공범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그는 서연이 그 약물을 주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경호원과 병원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병원에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제발, 나를 여기서 빼내줘. 강지혁이 애원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다시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정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진정시켰다. 일단 살아야 해요. 당신이 흥분하면 저들이 눈치챌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예요. 알겠죠?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반드시. 서연은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약물을 소량 주입했다. 물론 미다졸람이 아닌 단순 진정제였다. 그리고 마치 방금 환자의 경련을 목격한 것처럼 태연하게 경호원을 깨웠다. 환자분 잠시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경호원은 잠이 덜 깬 눈으로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별 의심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감췄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암투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가 구한 환자는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 그녀가 지금 병원 문을 나서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강지혁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그를 돕는다면 그녀는 병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SJ그룹의 실세라는 강민호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녀의 목숨 또한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지금은 본능을 넘어선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날이 밝았다. 서연은 12시간의 지옥 같던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가을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녀의 폐부는 독가스를 들이마신 듯 답답했다. 강지혁.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비밀의 공범이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목숨을 쥔 유일한 방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응급실 간호사 윤서연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도박에 목숨을 걸 것인가.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SJ그룹의 후계자가 병원 침대에 갇혀 삼촌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어젯밤 자신을 붙잡던 강지혁의 절박한 손길과 살려줘라는 갈라진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이 설령 신원미상의 노숙자였을지라도 하물며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짧은 시간 눈을 붙인 뒤 의학 서적과 컴퓨터를 켰다. 미다졸람의 대사 과정, 장기 투여 시의 부작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경학적 혼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호하는 방법.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동시에 회복시켜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시 야간 근무가 돌아왔다. 서연이 VIP 병실에 들어섰을 때 강지혁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경호원은 어제와 같은 인물이었고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물었다. 낮 동안 환자는 어땠소? 서연은 태연하게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GCS 점수 글래스고 혼수척도 변동 없어요. 계속 깊은 진정 상태입니다. 그녀는 약물 카트를 끌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경호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꽂혔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다졸람 앰플을 꺼내 주사기에 약물을 재었다. 그리고 수액 펌프에 연결했다. 펌프는 주입 중이라는 녹색 불빛과 함께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펌프의 내부 설정을 조작해 두었다. 실제로는 약물이 거의 주입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양의 생리식염수만 들어가도록 설정한 것이다. 대신 그녀는 경호원의 시야에서 벗어난 환자의 중심정맥관 CVC 라인을 이용했다. 그녀는 항생제나 영양제를 투여하는 척하며 뇌기능 회복에 필수적인 고단위 비타민과 아미노산 수액을 몰래 주입했다. 이것은 고도의 속임수였다. 그녀는 경호원의 눈과 병원 중앙 컴퓨터에 기록되는 EMR 전자 의무 기록까지 동시에 속여야 했다. 욕창 예방을 위해 환자 자세 변경 좀 하겠습니다. 커튼 좀 칠게요. 서연이 말했다. 경호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환자와 경호원 사이에 커튼을 쳤다.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환자의 몸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예요, 윤서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해요. 강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약물은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EMR 기록은 내가 조작하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특히 부원장이 와서 당신을 테스트하더라도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 어떤 고통이 가해져도 알겠어요. 강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서연은 환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혼수 상태 환자에게 필수적인 관절 가동 범위 운동 (range of motion이자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한 재활 치료의 시작이었다. 근육이 죽으면 여기서 나가도 걸을 수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힘을 줘보세요. 하지만 절대 경련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서연이 속삭였다. 강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서연의 지시에 따랐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서연은 땀을 닦아주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커튼 밖에 경호원에게 말을 걸었다.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환자분이 땀을 좀 흘리시네요. 이 기묘한 고양이와 쥐 게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낮에는 강지혁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처럼 연기했고 밤이 되면
서연의 비밀 간호 아래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서연은 매일 밤 EMR에 거짓 기록을 남겼다. 환자 외부 자극에 반응 없음. GCS21, VTM1 유지. 미다졸람 지속 주입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자율신경계 불안정성 보임. 그녀는 부원장이 의심하지 않도록 상태가 나쁘지만 죽지는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기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 뒤 야간 근무가 시작될 무렵 행정부원장이 직접 VIP 병실을 찾았다. 그는 강민호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듯 얼굴이 창백하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차트를 거칠게 넘겨보더니 서연을 노려보았다. 왜 아직도 차도가 없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다니. 혹시 약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맞나?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네, 부원장님. 처방대로 정확히 주입 중입니다. 수액 펌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부원장은 잠시 주춤했다. 그는 펌프의 주입 중 불빛을 확인하고는 혀를 찼다. 안 되겠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부원장은 환자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환자의 흉골 가슴뼈를 주먹으로 강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의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자극 방법 중 하나였다. 뼈를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환자를 덮쳤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강지혁의 눈꺼풀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 그가 반응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강지혁은 온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삼촌이 자신에게 가하려 했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원장은 더욱 세게 흉골을 압박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신음을 내뱉더니 이번에는 환자의 손톱 밑을 볼펜으로 강하게 찔렀다.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에도 강지혁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정말 반응이 없군. 부원장은 마침내 포기한 듯 물러섰다. 그는 서연을 다시 한번 쏘아보았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알지. 그는 협박을 남기고 병실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무너지듯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혁의 이마를 짚었다. 그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고통을 참아낸 자의 도끼와 이 지옥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잘했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어요. 그들이 다른 방법을 쓰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 병원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죽이려는 감옥이었다. 부원장이 다녀간 후 VIP 병실의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연과 강지혁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강민호가 부원장을 직접 압박했다는 것은 그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병원의 보호 아래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살인 시도가 이어질 터였다. 그들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바로 다음 날 오후 예상보다 빨리 그 순간이 찾아왔다. 복도 전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평소에는 위험을 지키던 병원장이 거의 달리다시피 VIP 병동으로 뛰어왔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명의 병원 임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듯한 존재감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강민호였다. SJ 바이오 대표이자 현 SJ그룹 회장의 동생, 사실상의 그룹 이인자. 그는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이었으며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닿는 모든 것의 온도를 앗아가는 듯 차가웠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최상위 포식자 그 자체였다. 그의 존재만으로 병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원장님, 너무 소란을 피우시는 것 아닙니까? 강민호가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우리 SJ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는 이 병원에 신원 미상의 환자가 장기 입원하며 귀중한 의료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기에 상황을 좀 파악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구실이었지만 병원장과 부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민호는 경호원들을 복도에 남겨둔 채 병원장과 부원장만 데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무의 상태를 유지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지혁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숙적의 목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강민호는 환자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이 조작해둔 수액 펌프를 먼저 바라보았다. 미다졸람 주입 중이라는 선명한 녹색 불빛과 규칙적인 작동음을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식은땀을 닦아내는 부원장을 한번 날카롭게 흘깃보고는 시선을 돌려 방 한쪽에 서 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환자를 전담하고 있다는 간호사가 당신인가? 네, 강민호 이사님. 간호사 윤서연입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환자 상태는 어떻지? 입원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차도가 좀 있나? 강민호가 마치 날씨를 묻듯 가볍고 일상적인 톤으로 질문했다. 그의 눈은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이사님. 환자는 입원 당시 GCS 글래스고 혼수척도 점수 3점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뇌간 반사 외에 의미 있는 신경학적 반응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다졸람 지속 주입으로 진정 상태 유지하며 경과 관찰 중입니다. 그녀는 감정 한 조각 섞이지 않은 완벽하게 교과서적인 의학 용어로 상황을 보고했다. 강민호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할 줄 알았던 어린 간호사의 당돌하고 전문적인 답변에 약간 놀란 듯했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군. 좋아. 그럼 그 교과서적인 차트 좀 직접 봐야겠어. EMR 기록 말고 당신이 매시간 직접 손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세부 간호 기록지를. 이것은 함정이었다. EMR은 조작할 수 있어도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의 세세한 관찰 기록에서는 분명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부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차트판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현행의료법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장 없이는 환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설령 병원의 이사진이라 하실지라도 세부 진료 기록을 열람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원장은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감히 강민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다니. 강민호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겁에 질린 간호사가 아니라 규정과 법률을 방패로 든 전문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 간호사, 아주 원칙에 철저하군. 하지만 난 단순한 제3자가 아니야. 난 이 병원의 존립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저의 의무는 환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저의 간호사 면허는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병원장님께서 이 상황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는 공문을 직접 작성하여 저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때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접근 권한 역시 제 의료 행위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를 체스판에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강제로 기록을 빼앗는 것은 불법을 자인하는 꼴이었고 서연을 압박해 스스로 내놓게 만들 수도 없었다. 강민호는 몇 초간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 어리고 가녀린 간호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저 융통성 없고 원칙에 집착하는 성가신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 그는 그녀의 배후에 강지혁의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허수음을 터뜨렸다. 훌륭하군. 부원장 직원 교육 하나는 정말 제대로 시켰어. 칭찬하지. 그는 서연에게서 완전히 관심을 껐다. 그는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조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강지혁은 온몸의 근육을 통제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강민호는 강지혁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혈육의 정 따위는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신원도 모르는 처지가 되다니. 부디 불필요한 고통은 겪지 않도록 병원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오. 그 말은 부원장을 향한 명백한 살인짓이었다. 강민호 일행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와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침대에서 그 모든 모욕과 살이를 들은 강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삼촌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함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이 간호사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시간은 이제 정말로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민호는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다음번에는 성가신 장애물인 서연까지 함께 제거하려 들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감옥을 탈출해야만 했다. 강민호의 살에 어린 그림자가 병실을 떠난 후 서연과 강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죽음의 냄새가 맴돌았다. 방금 전 서연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심리전을 벌였고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의 승리일 뿐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다. 강민호의 마지막 말 불필요한 고통은 겪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오라는 말은 부원장에게 내린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강지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삼촌의 성격을 잘 알았다. 강민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물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리고 지금 윤서연이라는 이 어린 간호사는 그의 계획에 가장 성가신 방해물이 되었다. 다음번엔 당신도 함께 제거하려 들 거예요.
그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서연에 대한 죄책감이 스쳤다. 알아요.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강지혁의 목숨과 단단히 묶여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요. 당장. 하지만 어떻게 병원 밖은 강민호의 세상이었다. 병실 문 앞은 그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고 병원 수뇌부는 그의 하수인이었다. 이 병원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이었다. 강지혁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었다. 그의 눈이 절박하게 빛났다. 한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박 실장, 박진수 실장. 우리 아버지의 평생 충신이었고 지금은 SJ그룹 법무팀 산하 내부 보안팀을 맡고 있어요. 그들은 삼촌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어떻게 연락하죠? 서연이 물었다. 이 방은 아마 도청되고 있을 거예요. 내 휴대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강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은 내가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날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촌이 내 신원을 숨기고 언론을 통제해서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 암호를 전해야 해요. 강지혁은 서연의 귀에 특정 전화번호와 함께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한 문장을 속삭였다. 불사조가 둥지를 떠나려 한다. 이 말만 전하면 돼요. 이제 모든 것은 서연의 어깨에 달렸다. 그녀는 강민호의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든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야간 순찰 일지를 작성했다. 그녀의 머리는 병원 전체의 도면을 샅샅이 훑으며 가장 안전한 통신 수단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했다. 병원의 모든 전화와 와이파이망은 중앙에서 통제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의 한 곳이 스쳐 지나갔다.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그곳에는 수십 년 전에 설치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병원 시설팀 전용 비상 인터폰이 있었다. 그것은 병원의 최신 디지털 교환망이 아닌 오래된 아날로그 구리선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강민호의 첨단 기술팀이 그 낡아빠진 회선을 감시하고 있을 확률은 희박했다. 서연은 교대 근무 시간표를 확인했다. 새벽 4시, 경호원들이 가장 지치고 방심하는 시간. 그녀는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을 핑계로 병실을 나왔다. 경호원은 졸린 눈으로 그녀를 흘깃 볼 뿐이었다. 그녀는 간호 스테이션을 지나 비상계단을 탔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하는 서늘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희미한 비상등에 의지해 벽에 매달린 낡은 회색 전화기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뚝 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들렸다. 살아있는 회선이었다. 그녀는 강지혁이 알려준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다가 깊은 잠에서 방금 깨어난 듯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박진수 실장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한국의료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불사조가 둥지를 떠나려 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박 실장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위치, 상태. 서연은 짧고 정확하게 상황을 요약했다. 한국의료원 VIP 중환자실 강지혁님. 의식 있으나 거동 불가.
강민호 대표가 병원을 통제 중. 환자 살해 시도 있었음.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6시 45분. 병원 본관 지하 1층 세탁물 반출구. 어떻게든 그곳으로 도련님을 데리고 나와라. 나머지는 내가 맡는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했다. 하지만 경호는 그건 걱정 마라 간호사님. 6시 40분 정각에 강민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다시 어둠 속을 달려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것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 경호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에게로 다가가 환자를 돌보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박 실장님과 통화했어요. 내일 아침 6시 45분 지하 1층 세탁물 반출구예요. 강지혁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절망의 나락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본 표정이었다. 이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 남았다. 어떻게 감시의 눈을 피해 거동이 불가능한 중환자를 이 병실에서 지하 1층까지 이동시킬 것인가. 서연은 머리를 굴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환자용 엘리베이터는 모두 감시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이었다. 계획이 있어요. 서연이 다시 속삭였다. 아침 6시 30분. 제가 당신에게 심정지를 유발할 거예요. 강지혁의 눈이 커졌다. 진짜가 아니에요. 약물을 써서 일시적으로 심박과 호흡을 극도로 떨어뜨릴 거예요. 모니터 상으로는 명백한 심정지 에이스 스토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녀는 경호원과 병원 시스템을 동시에 속일 계획을 세웠다. 경호원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응급 카트를 밀고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 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부원장에게는 환자가 결국 버티지 못했다고 보고할 거고요. 그들은 죽은 환자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신을 영안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겠죠. 강지혁은 그녀의 대담하고 끔찍한 계획에 전율했다. 영안실. 아니요. 영안실로 가는 길에 있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그게 지하 1층 세탁실로 바로 연결되어 시신을 운반하는 침대, 스트레처에 당신을 싣고 흰 천을 덮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탈출로예요. 새벽 6시 25분. 교대 근무를 5분 앞둔 시간 병원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운 하루 중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서연은 응급 카트를 끌고 VIP 병실 복도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당 120회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카트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데노신 심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약물과 에피네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약물 이 담긴 주사기를 숨겼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밤새 자리를 지킨 경호원이 피곤해 절어 굳은 어깨를 풀고 있었다. 교대 전 마지막 확인입니다. 서연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환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수행 라인을 점검하는 척하며 강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강지혁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끔찍한 계획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정확히 6시 30분. 서연은 경호원의 시야에서 교묘하게 가려진 중심 정맥관 포트에
아데노신 주사기를 연결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약물을 주입했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B 환자의 심박을 알리던 모니터가 일제히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심전도 파형은 사라지고 완벽한 일직선 어시스톨이 그어졌다. 뭐야. 피곤에 절어있던 경호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환자 심정지입니다. 코드 블루 서연이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벽에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즉시 침대 위로 올라가 강지혁의 가슴에 손을 얹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물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만 가하는 완벽하게 계산된 가짜 심폐소생술이었다. 경호원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이어피스에 대고 고함을 쳤다.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심정지다. 그는 서연이 필사적으로 흉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을 상급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서연은 흉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며 응급 카트에서 제세동기를 꺼내들었다. 차지 그녀가 소리쳤다. 제세동 실시합니다. 모두 물러서요. 그녀는 패드를 강지혁의 가슴에 대고 방전 버튼을 눌렀다. 물론 그녀는 이미 기계의 출력을 0으로 조작해둔 상태였다. 기계는 요란한 소리만 냈을 뿐 실제 전기는 흐르지 않았다. 강지혁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응 없음 에피네프린 1mg 투여. 그녀는 미리 준비한 생리식염수 주사기를 투여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경호원은 환자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고 완전히 믿어버렸다.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서연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다. 환자 VIP입니다. 감염 위험 제가 처리할 테니 밖에서 지원 대기하세요.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전문적인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10분간이 절박한 연극을 계속했다. 그리고 정확히 6시 40분, 서연은 모든 것을 멈췄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모니터의 일직선을 바라보았다. 사망 시각 6시 40분, 환자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경호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었소. 네, 장시간의 외상과 과다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버티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의사처럼 냉정하게 말했다. 경호원은 긴장이 탁 풀린 듯 혹은 임무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어피스에 대고 최종 보고를 올렸다. 목표 사망 확인. 6시 40분. 반복한다. 목표 사망 확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행정동 3층 모든 인원은 박진수 실장의 성동격서가 시작된 것이다. 병원의 주 전력이 강민호의 심장 부인 행정동 병원장실과 부원장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경호원의 이어피스에서도 다급한 명령이 쏟아졌다. 제기랄 경호원은 이제 죽은 환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다. 그는 서연에게 손짓했다. 시신은 알아서 처리하시오. 난 지금 행정동으로 가봐야겠소. 그는 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는 화재 경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경호원이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강지혁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했다. 지금이에요. 강지혁 씨 정신 차려요. 몇 초 후 강지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성공했군. 서연은 재빨리 그에게서
모든 튜브를 제거하고 그를 시신 운반용 스트레처로 옮겼다. 그리고 그의 몸 위로 차가운 흰색 천을 머리끝까지 덮어 씌웠다. 절대 움직이지 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은 문을 열고 시신이 덮인 스트레처를 밀고 나갔다. 복도는 화재 경보로 혼란스러웠고 교대 근무 시간과 맞물려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아무도 죽은 환자를 옮기는 지친 간호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대로 중앙 엘리베이터가 아닌 영안실로 통하는 직원용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서비스 구역에 한적한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병원 청소부 복장을 한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청소 도구 카트를 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호가 보낸 확인조였다. 강민호는 조카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던 것이다. 잠깐 간호사 양반.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신은 우리가 영안실로 인계하지. 규정이 바뀌었어.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환자 이송 중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시신이겠지. 남자가 비웃으며 스트레처를 덮은 천으로 손을 뻗었다. 정말 죽었는지 확인은 해봐야지 않겠어. 서연은 그 손이 천에 닿기 직전 스트레처에 걸려 있던 휴대용 제세동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충전 버튼을 눌렀다. 이 기계가 충전되는 소리가 울렸다. 남자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쳤어. 그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연은 양손에 든 패드를 그대로 남자의 가슴팍에 찍어 눌렀다. 그리고 방전 버튼을 눌렀다. 크아악 360줄의 고압 전류가 남자의 몸을 관통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경련했다. 이 미친년이. 두 번째 남자가 경악하며 품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트레처에 고정되어 있던 휴대용 산소통 이 실린더를 뽑아들었다. 묵직한 쇠로 된 통이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휘둘러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다. 퍽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스트레처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닫힌 버튼을 누르려 할 때 제세동기에 맞았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팔을 뻗었다. 서연은 이미 준비해둔 주머니 속에 로라제팜 강력한 신경안정제 주사기를 꺼내 남자의 팔뚝을 그대로 찔러 넣고 약물을 전부 주입했다. 푹 자요. 남자는 고통과 약기운에 신음하며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곳은 시끄럽고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찬 세탁실이었다. 이쪽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소리쳤다. 박진수 실장이었다. 그와 두 명의 팀원이 서연을 도왔다. 그들은 거대한 산업용 세탁기들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세탁물 반출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시동이 걸린 검은색 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스트레처를 차 안으로 막 밀어넣는 순간 방금 그들이 타고 내려온 서비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총을 든 남자들, 강민호의 경호팀이 쏟아져 나왔다. 쏴 총성이 울렸다. 타요 박 실장이 서연을 구급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날렸다. 그는 문을 닫으며 응사했다. 출발해 구급차의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총알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서연은 구급차 바닥에 넘어진 채 아직도 흰 천을 덮고 있는 스트레처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마침내 탈출했다.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었다. 요란한 경보음은 어느새 도시의 소음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들이 타고 있던 구급차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지하 터널로 진입하더니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은 박진수 실장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SJ그룹 내부 보안팀의 안전 가옥 중 하나였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무장한 팀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거의 구급차에서 굴러 떨어지다시피 했다. 그녀의 손은 그제야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는 제세동기로 사람을 지지고 산소통으로 남자의 다리를 내리쳤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훈련받은 그녀의 손이 처음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구역질과 공포가 밀려왔다. 괜찮소, 윤 간호사. 박진수 실장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신뢰감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환자를 지킨 거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강지혁은 이미 스트레처에서 내려와 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로 옮겨 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을 거칠게 찢어 발겼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물론 창백하고 극도로 쇠약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냉혹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삼촌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군.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도련님. 병원 측에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고 행정동 화재 소동과 겹쳐 강민호 대표에게도 그렇게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박 실장이 답했다. 그들은 최고급 방탄 세단으로 갈아타고 안전가옥의 핵심 부인 펜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그곳은 병원 VIP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최첨단 설비와 호화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사설 의료팀이 즉시 강지혁의 상태를 살폈다. 서연은 피로 얼룩진 수술복을 입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혁은 의료팀의 처치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 저 간호사 없이는 아무도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 내 주치의는 윤서연 선생뿐이야. 그 말에 의료팀이 멈칫했고 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살린 유일한 동맹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박 실장이 준비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회의실로 사용되는 거실로 나오자 강지혁은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환자복 대신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새벽 6시 40분. 내가 사망한 시간, 그가 모니터 속 병원 CCTV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와 동시에 강민호는 한국의료원 부원장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를 입금했소. 박 실장이 태블릿 PC에 은행 이체 내역을 띄웠다. 그리고 지금 오전 9시입니다. 1시간 뒤 10시에 SJ그룹 본사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그룹 회장 유고 및 비상 경영 체제 돌입입니다. 모든 것이 강민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혁은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소? 회장님은 1차 사고 강지역의 사고 직후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강민호가 통제하는 별장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명분이 부족했다. 증거는 강지혁이 물었다. 박 실장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련님이 사고 직전 저에게 넘기신 자료. 그리고 제가 지난 한 달간 수집한 것입니다. 강민호의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가 병원 부원장과 통화하며 도련님의 처리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 원본입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강지혁은 이미 삼촌의 배신을 예감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십시라 강지혁이 시계를 보았다. 주주총회에 참석해야겠군. 그 말에 박 실장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지금 몸 상태로는 그곳은 적진의 한복판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만큼 확실한 반격은 없소. 강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윤 선생,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겠소. 이번엔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내 증인으로서. 오전 9시 50분. 서울 강남의 SJ그룹 타워. 수백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이 모인 거대한 컨퍼런스 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호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형님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과 유일한 후계자였던 조카 강지혁의 비극적인 사고사를 애도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좌중은 숙연해졌다. 이처럼 비통한 시기에 그룹의 안정을 위해 저는 무거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따라서 SJ그룹 헌장 제43조 2항 후계자 유고시, 그가 승리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 헌장,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삼촌, 약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박진수 실장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 휠체어를 탄 강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몸은 정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얼굴의 상처와 링거 폴대는 그가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의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단정하고 냉철한 표정의 윤서연이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주주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고 강민호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지혁이 네가 어떻게. 그의 완벽했던 연기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병원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다급하게 주머니를 뒤졌다. 병원 부원장을 찾으십니까? 강지혁이 차갑게 물었다. 박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여기서 직접 확인하시죠. 화면에는 강민호가 부원장에게 보낸 거액의 이체 내역이 떴다. 그리고 곧이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존도 환자 말입니다. 쓸데없이 연명시키지 마시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깨끗하게 처리해요. 강민호 자신의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다.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강민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보안팀은 이미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다. 강지혁은 서연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단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감금하고 나를 죽이려 했소. 단지 이 자리를 탐내서 이 배은망덕한 놈 강민호가 강지혁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컨퍼런스 홀의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 정장의 보안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강민호 씨,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횡령 및 배임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강민호를 제압했다. 같은 시각 한국의료원 부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SJ그룹 주주총회 내부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지혁이 살아 돌아온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금고에서 여권과 달러, 뭉치를 꺼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또 다른 검찰 수사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원장 이경식 씨, 강민호 대표의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원에 몰아닥친 폭풍이었다. SJ타워 컨퍼런스 홀. 강민호가 이건 함정이야 지어가라고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호라는 완전한 혼돈과 충격에 빠졌다.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강지혁은 극심한 피로감에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새벽의 어둠은 걷혔고 SJ의 피비린내 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한국의료원 징계위원회 회의실, 윤서연은 차가운 가죽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경원장 대행을 비롯한 원무과장 법무팀장 등 병원에 남은 수뇌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민호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남긴 혼란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희생양을 찾으려는 비겁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SJ그룹의 새 회장이 된 강지혁의 눈치를 보면서도 병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다. 윤서연 간호사, 병원장 대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본위원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사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간호사의 몇 가지 심각한 의료법 및 병원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서연을 압박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미다졸람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EMR 전자의무기록을 고의로 조작했으며 무엇보다 환자에게 허위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그가 나열하는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간호사 면허를 즉각 박탈당해도 할 말 없는 중범죄였다. 서연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 모든 행위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부원장이 강민호 대표의 사주를 받아 환자를 살해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밝혀낼 일이고 법무팀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당신의 절차 위반입니다. 당신이 영웅적 행동을 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병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병원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강지혁이 병원을 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 직원을 먼저 징계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병원장 대행이 헛기침을 했다. 윤 간호사의 공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입니다. 위원회는 윤 간호사에게 면허 정지 3개월 및 정직 처분을,
그가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징계위원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박진수 실장이 앞장서서 들어섰고 그 뒤로 SJ그룹 법무팀 변호사들과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지혁이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병실에서 죽어가던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병원 수뇌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강지혁은 그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병원장 대행이 앉으려던 의자를 빼앗듯 앉았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윤서연 선생. 그날 이후 처음 뵙는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징계위원들을 쏘아보았다. 방금 면허 정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병원장 대행이 말을 더듬었다. 윤 간호사가 명백히 규정, 닥치시오. 강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소. 그는 옆에 선 박 실장에게 손짓했다. 박 실장은 두꺼운 감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지난 일주일간 SJ 감사팀이 이 병원 전체를 이잡듯 뒤진 결과입니다. 병원장 대행, 당신은 부원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대가로 차기 병원장 자리를 약속받았더군. 강지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법무팀장은 강민호 측에게 병원 내부 정보를 넘기며 윤 선생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고,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 대부분이 SJ 후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더군요. 그는 징계위원들을 한 명씩 지목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떨고 있었다. 윤서연 선생이 EMR을 조작할 때 당신들은 살인을 방조하고 횡령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오. 강지혁이 차갑게 일어섰다. SJ그룹은 오늘부로 한국의료원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 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합니다. 그의 말은 선고였다. 박 실장의 팀원들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와 넋이 나간 이 사진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오갔지만 강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이 썩어빠진 병원의 진실을 밝혀냈소. 윤서연 선생. 당신은 이 병원의 영웅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칠이 지났다. 한국의료원은 SJ그룹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병원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었다. 서연은 잠시 휴가를 냈지만 결국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다. 그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응급실은 전쟁터였지만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애와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매의 눈이 아니었다. 근무가 끝나갈 무렵 박진수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윤 선생, 회장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병원 최상층, 예전에 강지혁이 갇혀 있던 VIP 병실이었다. 그곳은 이제 SJ그룹 회장의 임시 집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강지혁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와주었군요. 강지혁이 돌아보았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듯 보였다. 몸은 괜찮으세요? 서연이 어색하게 물었다. 윤 선생 덕분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윤 선생. 내가 SJ의료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소.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와 권한을 약속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응급실 구석에서 재능을 썩히는 건 낭비요. 그것은 누구라도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심장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멎을 때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서류에 사인할 때 멎을 겁니다. 제 자리는 응급실입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강지혁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놀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감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시 윤서연 선생답군.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어떤 재벌이나 정치인보다도 강한 사람이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거절하더라도 이 병원을 바꾸는 데는 동참해 주시겠소. 그것은 한국의료원 응급외상센터 설립 계획안이었다. S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질 최첨단 외상센터였다. 강지혁은 말했다. 이 병원에 당신 같은 매의 눈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싶소. 돈 때문에 혹은 부원장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환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는 서연에게 센터 설립준비위원회의 핵심 위원 자리를 제안했다. 물론 응급실 근무와 병행하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한국의료원 본관 옆에 거대한 새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지만 분위기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새로운 응급 환자를 받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앳된 얼굴의 간호사였지만 이제 병원에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가 잠시 숨을 돌리며 커피를 마시러 나왔을 때 공사장 가림막에 걸린 거대한 조감도를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강지혁과 함께 밤새 다듬었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연 응급외상센터. 강지혁이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바치는 조용하고도 영원한 보답이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다시 울리는 응급 호출 벨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